네 아들이 책을 펴면 네 년이 죽어. 조직을 탈퇴하려면 내 가슴에 칼을 꽂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사서 널 죽이겠다. 너 언제 이러한 사람이 너의 운명이 돼. 바람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자, 오늘도 괴담을 보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쌈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벽사신당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폴 전재홍 형사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A. 아마 연배는 혜령님 부모님 나이대일 거예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 A가 대여섯 살쯤 되던 과거로부터 시작해요. 당시 A씨와 그 어머니는 항구 근처에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전쟁 때문에 군에 동원되어서 떠나셨고 어머니와 A만이 단 둘만이 살고 있었어요. 그나마 아버지가 그 두 사람 살 집은 마련해 둔 상태라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어머님은 그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린애를 혼자 둘 수 없으니까 같이 항상 데리고 다녔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새벽에 항구로 나가서 생선을 떼어와서 팔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뭐지 하고 탁 쳐다보니까 이 옆에서 A씨가 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얼굴을 양손으로 탁 붙잡고 코를 가까이 붙이고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동네마다 꼭 한 명씩 있었다던 광년이었어요.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당시 그 여자가 꽤 유명했는데 양각시 또는 뭐 양공주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그 몸을 팔아서 그렇게 먹고 살던 그런 여자였대요. 그런 일을 안 하는 평소에는 소위 말하는 신파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종종 신기 같은 게 내려오면 조언 같은 걸 해주고 수고비를 받고 이런 걸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년이란 사람이 A씨 어머니랑 앙숙 사이였대요. 그래서 그냥 광년이가 붙었어도 기분 나쁠 상황에 이 아이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밀었는데 이 여자가 이 바닥에 내팽개 쳐지면서 막 깔깔깔 웃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내가 니년 언제 죽나 하고 보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싸고 도는 아들 손에 죽겠네. 이런 소름 끼치는 말을 하더랍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화가 난 어머니가 뭐 죽일년 미친년 하면서 머리끄댕이를 자꾸 흔드는데 평소 같으면요 이 광년이란 사람이 같이 서로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워야지 상황이 맞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A씨 어머니 손을 탁 하고 쳐내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들 손이 뒤지기 싫으면 애 공부시키지 마라. 네 아들이 책을 펴면 네 년이 죽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독살스러운 말이잖아요. 아무리 뭐 하루에 한 번씩 뭐 하루 걸러 멱살을 잡았던 사이라도 처음 듣는 그런 끔찍한 말이었답니다. 심지어 그냥 미친 것도 아니고 평소에 신파짓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까 너무 찝찝하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근데 이 어머니는 뭐 놀라기도 놀란 건데 그 순간에 막 분하고 오기가 솟아서 어쩔 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오냐 내가 니년 하는 말대로 사나 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더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걸로 A를 공부시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시절에는 뭐 학원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책을 베낀 필사본 그런 걸 구해가지고 사서 애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A란 애가 공부머리가 전혀 없는 애였던 거예요. 아주 멍청한 건 아닌데 집에서 기억, 니은 뭐 이 정도 수준만 알고 딴 건 아무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딱 하나 관심사가 하나 있었어요. 반짝이는 물건. 반짝이는 물건만 보면 아주 환장을 하는 거예요, 애가. 보석이나 시계, 얇은 쇠붙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생선 팔 때 쓰는 그 막칼 같은 그런 쇠붙이 같은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시장에서 막 엄마 옆에 있다가 전당포 문이 열면 쪼르르 달려가서 그 전당포에 있는 그 반짝이는 물건들을 막 구경하고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당연히 어머니는 그런 걸 너무 싫어했죠. 공부를 해야 될 애가 왜 이런 걸 좋아하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남자가 뭐 부엌에만 들어가도 뭐가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던 시대라서 질색을 하셨죠. 그래서 집에서건 집 밖에서건 그런 걸 절대 관심도 두지 마라. 못 건드리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어머니가 A 공부하라고 집에 먼저 보냈는데요. 집 앞에 웬 이상한 남자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남자를 유심히 보니까 행색이 얼마나 꾀지지한지 처음에는 거진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A의 손을 탁 붙잡더래요. 그러고는 너 이 집 사니? 이 집에 사니?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순순히 그렇다고 말하니까 본인이 아빠의 친구라고 대뜸 말하더래요. 혹시 어머니 언제 오시냐? 그때가 먼 길도 막 걸어 다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길이고 시장을 파하려면 아직 한참이나 멀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 남자가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막 고민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 남자가 A의 손에 뭘 탁 쥐어주면서 아빠 친구가 줬다 하면 아니까 어머니한테 꼭 전달드려라. 그렇게 하고 급히 떠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준 물건이란 게 너무 예뻐요. 반짝반짝거리는데 얇고 가볍긴 한데 너무 반짝거리니까 애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또 햇볕에 비춰보니까 반짝거리고. 근데 거기에 뭔가가 써져 있긴 한데 그때 뭐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참이나 가지고 놀다가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그걸 급하게 숨겼대요. 어머니가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머니가 안 계실 때마다 그걸 꺼내서 보고 구경하고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 A씨는 그 반짝거리는 물건에 대한 취향으로 시계점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운 좋게도 근처에서 새로 장사를 여는 시계점에서 사환, 그러니까 심부름꾼 일을 하면서 일 배우게 됐는데 어머니는 아주 기가 막히죠. 공부를 해야 될 애가. 뭐 어쨌든 네가 네 살 길 찾았으니 됐다 하고 이해를 하셨다는데 그 사이에 이런저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집도 증축을 하고 이제 그럭저럭 둘이 먹고 살게 된 거죠. 집을 새로 구할 만한 돈도 모였어요. 근데 어머니 절대로 이 집에서 이사를 안 나가겠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갔던 남편분이 아직 돌아오시기 전이니까 무조건 여기로 올 거다. 너희 아버지가 이 집 주소로 찾아올 테니까 난 절대 이사 못 간다.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젊으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새로 시집을 가라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 할 때마다 막 화를 내시면서 거절을 했어요. 내가 안다. 내 남편 아직 살아있다.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근데 물론 뭐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던 건 아니고 이리저리 수소문도 했대요. 그 당시에 그 전쟁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대요. 이런 경우는 뭐 흔치는 않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살림을 차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팔다리를 잃은 분들은 집에 해를 끼치기 싫다 이래가지고 거지로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선장님이나 외주로 나가는 분들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이런 사람 혹시나 보게 되면 꼭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물론 뭐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람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또 수십 년이 흘렀어요. 이제 A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항구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도저히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사 결정을 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최대한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근처로 가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사를 결정했고 짐을 챙기는데요. 이 짐이 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30년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짐을 다 못 버리고 계속 창고에 쌓고 방에 쌓고 이랬던 거예요. 거의 그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사흘이 걸렸대요. 그렇게 치우는 와중에 갑자기 문득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더랍니다. 맞아. 아버지 친구. 그래서 막 책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뭐 하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뭘 주고 갔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겠다 하고 막 짐을 뒤지는데 그때 어떤 책 속에서 그게 톡 떨어졌어요. 책 속에 숨겨놨었거든요. 근데 어릴 당시에는 손바닥만 했거든요. 근데 크고 나서 보니까 2마리도 채 안 돼요. 그 크기가. 그건 바로 아버지의 인식표였어요. 군번줄. 네. 그러니까 군번줄이라고도 부르는 그 얇은 물건. 아버지의 친구분이 주고 간 그 물건은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부대에 있던 동료가 전하고 간 사망 통지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본 어머니는 그 즉시 넋을 완전히 놔버렸대요. 아니 이 사람이 죽은 줄도 모르고 내가 30년 동안 밥 한 번 못 챙겨 먹였다. 제사상 한 번 못 차렸다. 너무 한탄하시더래요. 그러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울지도 않고 화도 안 내시고 그냥 정신을 놔버리신 거죠. 그때 A씨는 어머니가 해주셨던 시장에 미친 여자가 했던 그 말이 떠올랐대요. 네 자식이 책을 펴면 네 년이 죽는다. 이 말이 떠오르더래요. 그 뒤로 어머니께 A씨가 잘못했다고 진작에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그렇게 어머니가 넋을 놓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뒤에
병원 침대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제서야 A씨한테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내 기일에 너희 아버지 상도 꼭 챙겨라. 그러고는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핀다는 게 공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로 책을 네. 핀다는 의미였군요. 네, 반전이 있었죠. 진짜 반전이네요.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 광년이가 했던 행동 있잖아요. 신점을 봐준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정식으로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세습무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게 바로 강신무인 거죠. 신은 우리가 신내림꽃을 통해 가지고 절차를 밟지만 그 전에 우리는 무불통신. 무불통신이라고 하면 정말 신령님이 강하게 내리셨을 때 무불통신을 하고 손뼉 치고 막 나는 누구다 막 호명할 수도 있고 할머니가 왔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무불통신을 했을 때 이제 절차를 밟고 조금 더 정확한 길로 갔어야 되는데 광년이 같은 그런 네. 케이스는 무불통신을 했어도 어느 몸주가 섰고 어느 주장신이 섰는지에 대한 가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에 미친 거예요. 신령님한테 감겨가지고 미친 거예요. 휘둘렸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막 꽃단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점사도 주고 막 그런 게 정말 신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분은 무당이 됐어야 됐던 팔자인데 무당이 되지는 못하고 그냥 신에 감기기만 한 형태이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기한 게 있어요. 이 광년이란 사람도 표현을 애둘러서 했단 말이죠. 네 남편은 죽었어. 죽을 거야.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알고 그랬을까요? 그것밖에 안 보였겠죠. 책을 펴는 장면. 책을 펴는 거. 그랬을 것 같은데. 광년이가 그것까지 고려할 정도면 그냥 무당이 됐겠죠. 다른 해석 네. 좋습니다. 네. 경사님, 강신무가 혹시 오셨나요? 명쾌합니다, 정말. 자, 그리고 그 무당이 복체를 받지 않고 신점을 봐주면 수명이 깎인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상담하러 오신 분한테는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점사를 보면서 우리가 재물을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무당분들께서 지금은 돈이지만 예전에는 쌀, 곡식. 왜냐면 그때는 곡식이 귀했고 쌀이 귀했던 시절에는 너한테 귀한 걸 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애군을 가져갈게. 근데 현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전을 내서 그걸로 이제 재물을 교환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무당이 그 사람의 애군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점사를 보면서도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도 해주고 뭐 너 이런 걸 피해가야 돼 하면서 조금의 애군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갔잖아요, 무당이. 그러면 그 사람은 애군이 그대로 있는 거고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이야기는 지존파 이야기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때 군대를 제대했을 때라서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 한 명이 이렇게 혼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지존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 모여서 연쇄살인을 합니다. 이 지존파라는 네이밍 자체는 검과 형사가 한 거예요. 예,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알려진 건 지존파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7명이 모입니다. 처음에 이제 7명이 93년 7월부터 94년 9월까지 한 14개월 정도 남짓했는데 5명을 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이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어요. 가난한 농가에 태어나서 전라남도 명광군에 났던 사람들이고 두목은 김기환이라고 하는데 당시 나이가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 정도 하고 이 사람들이 학교를 중퇴를 하고 공사장 같은 데 전전을 하다가 절도를 하고 뭐 성범죄하고 강도하고 하다가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교도소. 네, 교도소. 그런데 김기환이는 왜 나만 처벌을 받는가.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세력을 모아서 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돈을 뺏겠다라는 모토를 세우고 강령을 만듭니다. 4가지인데 1번은 돈이 많은 자를 증오한다. 2번째는 10억이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그리고 3번째는 배신자는 죽인다. 4번째는 여자는 어머니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이 4가지 강령을 세우고 범행을 합니다. 최초의 시행자는 23살의 여성이었는데 밤늦게 퇴근하던 이 여성을 납치해서 집단 성폭행을 하고 김기환이가 얘기한 게 이거는 살인 연습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겠다 해서 나머지 부하들을 보는 앞에서 그 여성을 목을 졸라 죽입니다. 목을 졸라 죽이니까 조직원 중 한 명이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탈출합니다. 거기로 나옵니다. 김기환이가 3번째로 했던 게 배신자를 죽인다잖아요. 네.
탈출했던 조직원을 꼬드겨서 불러냅니다. 야산으로 끌고 가서 고문하고 곡괭이로 또 쳐서 살해를 하고 안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김기환이는 처음에 조직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배신자에 대한 처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나는 잠을 잘 때 가슴 열어놓고 자겠다. 조직을 탈퇴하려면 내 가슴에 칼을 꽂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서 널 죽이겠다. 배신자를 죽이겠다. 할 정도로 배신자에 대한 처단의 의지가 강했어요. 이 첫 살인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간 조직원을 끌어내서 결국에는 죽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살인이었고, 세 번째 살인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젊은 커플이 있었어요. 커플을 납치해서 또 똑같습니다. 여성은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남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해요. 근데 알아보니까 돈이 없어요, 남성이. 그래서 남성은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서 질식사를 시키고, 이 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약간 의견 다툼이 있어요. 그 여성을 좀 괜찮게 생각했던 조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 조직원 중에서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여자를 괜찮게 생각을 했어요. 약간 연민의 정을 느꼈어요. 약간 좋아했죠. 근데 김현양은 이 여자를 자기 애인으로 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조직원들은 너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건이 발생하고 또 며칠 있다가 네 번째 이제 범행이 됩니다. 벌초를 하러 온 중년 부부를 이제 납치를 합니다. 네 번째 범행은 성남시 공원묘지에서 벌초를 하고 있던 부부를 납치를 해서, 남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는 것 같다는 판단해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돈을 갖고 오라. 교통사고가 크게 났으니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해서 그 다음날 8천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 잡혀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만 받아서 주면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을 받고 이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아까 김현양이 좋아했던 납치한 여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성에게 공기총으로 쏴서 죽이게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냐면 범행에 같이 가담을 시키는 거죠. 너도 가담했으니까 너는 벗어날 수 없다. 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도 흉기로 살해를 합니다. 죽이고 김현양이가 그 인육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람이 포기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육을 먹기도 하고, 그 시신을 그 소각청에서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범행에서 납치됐던 그 여성 이모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두목 김기환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잡혀요. 네. 예, 잡히니까 이 나머지 잔당들이 경찰서를 폭파하자. 그래서 뭐 무기를 탈취하자 막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다룹니다. 조작을 하다가 다이너마이트가 조작 실수로 좀 다쳐요, 김연아이가.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려고 보니까 내가 그 이모씨, 여성 이모씨를 두고 병원을 가면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나머지 조직원들이. 그래서 이 여성을 데리고 갑니다, 같이 치료받을 때. 그런데 치료받던 도중에 여성이 도망을 가요.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택시 기사가 왜 이렇게 도망가냐고 하니까 뭐 폭력배들한테 잡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여기 있는 영광에 있는 폭력배들 자기가 다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겁이 든 거예요. 같은 편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택시를 몇 번 갈아타고 렌트카도 하고 서울 서초경찰서로 옵니다. 제가 근무했던 서초경찰서에 와서 거기 형사팀장님한테 신고를 해요. 그 경찰이 처음에 믿을 수 없던 게, 어떻게 보면 이 경찰서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와요. 너무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로 피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경찰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소각장 이렇게 감옥까지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였다는 걸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부부, 살해당한 부부가 실종 신고가 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사들이 내려가서 나머지 잔당들을 다 검거를 했죠. 이 지존파 이놈들이 두목의 집에 아지트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겉에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아기자기한 집처럼 분홍색으로 칠했어요. 본 적 있습니다. 예, 분홍색을 칠했고 담은 또 민트색으로 예쁘게 칠했는데, 안에 지하실에 들어가보면 사람을 가둘 수 있는 철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또 태울 수 있도록 소각장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범행하고 죽이고 이런 짓을 했죠. 지존파의 목적은 부자들을 죽이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죽였던 사람들은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돈이 많지 않고. 그리고 또 강령 네 번째가 여자를 믿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결국엔 지존파가 검거가 된 이유도 여성의 탈출해서 신고하게 해서 검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인간이길 포기하기 위해서 인육을 먹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라는 얘기도 했죠.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게 사실 개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지른 거였거든요. 근데 모든 범죄의 원인을 다 사회의 탓, 그리고 돈 많은 사람 탓한 아주 뻔뻔한 나쁜 놈들이었죠. 참 비열하네요. 예.
그놈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놈들은 1심에서 사형을 받았고요. 총 7명이 검거됐는데 1명은 가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네. 범죄 가담 정도가 높지 않아서 큰 형은 받지 않았고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그런 사형이 돼서 불과 1심이 내려진 지 2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보통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때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부분까지 판결이 나고 사형이 집행됐죠. 그 당시 온 나라가 진짜 난리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94년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5월에 제대를 했고 그에 굉장히 큰일이 많았습니다. 10월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아휴. 그때도 온 나라가 난리였는데 또 11월에 이 지존파 사건이 터져서 굉장히 좀 우울하고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흉흉했겠네요. 예, 이 지존파 다음에 또 약간 아류 같은 마카파라는 게 있었어요. 마카파도 또 검거가 됐죠. 바로. 근데 궁금한 게요. 아까 신고를 했던 여성분 있죠? 예. 그 여성분도 총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 강압에 의해서지만. 강압에 의해서 하면은 형사처벌은 안 받게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악용할 소지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 뭐 100%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법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형사님께서 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지존파라는 이름은 담당 예. 형사님께서 정해주셨고 원래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왜 지존파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는지 궁금해요. 원래는 뭐 마스칸이라는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어로 뭐 야망이라는 뜻하는 단어로 착각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리스어는 그런 마스칸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르기도 힘들고 보통 조직폭력배나 어떤 집단을 할 때 검거한 형사들이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당시에 김기환이 별명이 지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막 지존무상 뭐 나오고 할 때 그래서 그냥 부르기 쉽고 두목에 별명을 따서 지존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예. 근데 방금 형사님 말씀을 예. 들으니까 이 지존파는 너무 그 범죄 조직에게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혹시 형사님들이 그런 조직의 이름을 짓는 거라면 수레기파, 뭐 먼지파, 뭐 벌레파, 뭐 바퀴벌레파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지을 수는 없는지. 지존파는 너무 과분해요. 제가 보기엔. 보통 이게 공식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브리핑할 때 그냥 뭐 A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네이밍을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는데 요즘에는 잡히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네요. 하긴 뭐 멋있으라고 지었겠냐마는 예. 그러니까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가 쉬운 게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생과 관련해서 그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생이나 윤회가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네. 있지요? 진짜요? 그럼요. 전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캐스천. 퀘스천. 예. 왜냐하면 전생이 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않나요? 벌레로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 왜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시죠? 아, 맞아요. 그렇구나. 전생은 분명하게 있지요. 카르마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희가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전생에서 가지고 온 업이 될 수도 있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업 그리고 내가 현생에 살면서 쌓아가는 업들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데 일단 전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그게 정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잘못을 하면 동물로 태어나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지존파 같은 놈들은 지금 다 동물로 태어났겠네요? 동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왜냐면 우리가 지옥도라는 게 있어요. 지옥도를 보면 10대 왕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관리하시는 신령님들이 계시고 그 밑에 보면은 사람부터 뭐 동물로 점점 소, 돼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은 이 생에 얼마나 너가 착한 일을 살았는지 나쁜 일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업을 통해 가지고 개돼지로 변할 수도 있어요. 다음 생에. 이 생에 내가 게으르고 할 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다음 생에 정말 소로 태어날 확률이 크고요. 이 생에 내가 욕심만 많고 욕심만 채우고 남의 거를 취하는 사람들은 돼지로 그리고 새치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말로 죽인다. 그런 사람은 뱀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고요. 근데 대신에 인간들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태어나는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개, 돼지, 소, 뱀, 뭐 새 이러한 동물들로만 태어나지 막 멀리 기린, 코뿔소, 코끼리 이런 식으로 태어나진 않아요. 인간들하고 가까이 살면서 너의 현생에서 죄를 닦아라. 그러면 애완견이 돌을 닦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가끔씩 강아지 눈을 보면은 진짜 사람 사람눈처럼 같은,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있더라고요. 슬픈 눈을 가진 네. 애들도 있고 정말 사람 말귀 너무 잘 알아듣고 그런 강아지들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었을 때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 강아지일 확률도 있다. 대신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알겠지. 자기네들이 사람이었던 시절. 우리한테 말을 해도 멍멍할 텐데. 그럼 그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인간 옆에서 얼마만큼 죄를 닦고 가고 있냐. 동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벌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로 태어나지 어떻게.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났겠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겠죠. 그 보면 최면하는 거 레드선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전생도 뭐 이게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뭐 보고 하잖아요. 뭐 예전에 그거- 페르시안의 왕자였다. 뭐 예, 이러면서. 예. 그게 좀 신빙성이 있나요? 저는 신빙성 있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 기억 속에 남아 있을까요? 전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것도 언제 어떻게 떠오를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떠한 영화를 보거나 어떠한 음악을 듣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중세시대 영화를 봤는데 뭔가 낯설지 않아. 독립투사 영화를 봤는데 뭔가 의협심이 나도 불타오르고 나도 저랬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 나라면 저렇게 던졌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떠오르는 기억들은 전생의 기억이 높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전생에 사람이었거나 착한 개였거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했겠네요. 죄를 닦은 동물일 수도 있다. 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전생은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잠에서 네. 꿈을 꿀 때 그 혼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정보들을 막 가져와요. 근데 그게 또 전생의 기억까지 가져가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주파예요, 주파.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그 주파가 맞았을 때 채널링이 돼서 전생의 기억을 분명히 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점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 강아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강아지의 모습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거를 항상 꿨었어요. 근데 그게 제 전생 같아요. 그렇게 느끼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 전생인가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느껴요. 그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그 애완동물 있잖아요. 전생의 어머니였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들은 제가 뭐 직접적으로 겪은 거는 아니지만 아예 없을 법한 얘기도 아니고 근데 그 강아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동물로 변한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렸을 때 악업을 지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제업을 통해 가지고 동물로 환생을 하게 되는 건데 어머니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제업을 지어서 강아지로 태어났다고 좀 마음 아프잖아요. 강아지를 잘 사랑해서 키우라 그런 말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예,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간에 이제 부부나 자식 관계는 전생의 원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체험담인가요? 아니, 저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이게 정말 전생에서부터 밀접한 관계였을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 부모, 부부, 형제. 형제. 벗어나지를 못해요. 2년. 정말 끈끈한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생에 살 때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갇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 부모님하고 내 형제하고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떠한 카르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또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래서 부부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왼수 같은 놈.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놈을 만나서 이렇게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부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만큼 전생에 원수 있을 수도 있고 원수가 이 생에 만나가지고 그 카르마를 또 풀어가라. 기회를 주는 거네요. 그럼요. 또 풀지 못하면 또 그 카르마 때문에 또 다음 생에 또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영화를 의미심장하네요. 본 것 같은데 어떤 영화죠? 전생 이 년이 돼서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중국 영화였는데요. 네. 옷깃이 스쳤는데 알고 보니 굉장한 인연이 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런 말 예, 있잖아요. 그런 게 옷깃만 스쳐도 예. 인연이다. 무슨 영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난 이 자리 또한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원수다? 원수가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런 전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하시는 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체면에 걸어가지고 전생을 유도해가지고 이제 그룹을 나눠요. A 그룹, B 그룹 막 이렇게 나누면서 부부였을 때 이 네. 사람하고 전생은 나하고 과연 어떤 관계, 부모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 이런 걸 파헤치면서 연구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잠깐 만났더라도 전생에 어떠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박사님들이 더러 많이 계세요. 신기하네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위 사람한테 더 맞아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니까 예. 뭔가 마무리가 좋네요. 예. 자 그리고 질문이 전생에 있었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건과 현생에 벌어진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제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죽인 거는 죄업을 지은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굉장한 엄청난 죄를 지은 거고 네. 다음 생에 만났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보살펴야 돼요.
내 모든 걸 다 내줘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런 카르마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다음 생에 만나는데 또 똑같이 안 좋게 휘두르고 오히려 케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팽개치고 못 본 척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생에 또 그 죄업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걸로 만나겠죠. 더 힘들게. 운명의 수레바퀴 같이. 그럼요. 근데 우리가 다음 생에 안 만나려면 이 생에 그 업을 잘 정리해야 돼요. 만나고 싶으면 정리를 안 하고. 만나고 싶으면 정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스승님한테 그 말씀을 네. 해요. 스승님하고 우리의 업은 많이 닦지 말자고. 아.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되니까. 실제로 제 실제로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되니까 한 80%만 닦고 20%는 남겨놔요. 왜냐면 우리 신형제들도 예. 전생에 분명히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살이들도 전생 있을까요? 곤충 말씀하시는 예, 거죠? 하루밖에 못 사는데. 사실 곤충은 너무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곤충들은 쉽게 생각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혼도 없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없나요? 네, 생각 있게 행동하진 않죠. 개미들은 뭐 생각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곤충은 곤충에서 머무르는 거고 크게 봐야 돼요, 영역을. 동물, 동물 적어도 포유류, 설치류 그 정도. 조류도, 조류도. 닭, 새.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치킨들이 전부 다 어떤 전생에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목을 끔찍해. 우리가 먹는 치킨의 대부분이 한 달에서 한 50일 사이 연계예요. 그러니까 40, 50일밖에 못 살죠. 그래서 혹시 채식주의자가 되신 건가요? 혹시?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제 궁극적인 목표는 피를 맑게 해야 된다. 제자니까 피를 맑게 해야 되고 내가 혈부적이라는 것도 써야 되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사명으로 달리는 제자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하고 저는 비건을 시작한 거고 아 그럼 전생과 뭐 전생과 동물과- 관련은 네. 없지만 근데 더러 이제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소를 신성시하고 맞아요. 돼지를 신성시하고 네. 안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진짜로 그 후생에 내 어머니가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소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좀 금기한다는 얘기. 아,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일조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가끔씩 귀에서 삐 소리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전생에 연이 죽는 소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혹시 진짜인가요? 근데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카더라로 들은 거여가지고 저도 가끔 삐 소리 들으면 누가 죽었다 이러고 그래요? 넘어가거든요. 저런 얘기가 있어요. 이비인후과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삐 들리면? 저거는 제가 뭔가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허구성이 가미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이비인후과를 가보는 게 예, 이비인후과. 우선인 것 같아요. 인간은 모두 자기의 천생연분이 되는 짝이 있는데 그냥 그 영과 만나는 게 어려울 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혹시 진짜인가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운명선은 분명히 있어요. 내 운명이 있어요. 내 짝이 있어요. 단지 그게 왜 만나기 어렵냐. 무당들은 얘기해줘요. 너 언제 이러한 사람이 너의 운명이 돼 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때까지 못 기다리거든요. 10년 뒤에 너가 들어올 거야 라고 했는데 1년 뒤에 갑자기 다른 내 이상형의 남자가 들어와. 근데 그게 운명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점점 이 운명하고 만나는 기간이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평생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내 운명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러면은 정말 그때 가서는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아닌 인연하고 인연자를 잡았으니까. 계속 밀리고. 그럼요. 근데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바람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바람 피는 사람들 간혹 가다가 그게 원래 제 짝이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미 이 부부들은 찢어졌어. 찢어졌는데 싸우고 뭐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갑자기 정말 불타오르고 진짜 원래는 이 인연이었는데 그게 너무 늦게 만나면 그런 식으로 나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아 그렇게 어긋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명선 안에서는 운명된 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운명선을 기다리는 게 좋아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막내 이모가 전화로 막 전생 알아보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선녀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어린 나이 때는 왜 남자 여자 막 이렇게 구별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뭐 파란색 핑크색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전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 요령이 있나요? 근데 선녀였을 수도 있죠. 어머 왜냐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첫 성별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남자의 퍼센테이지가 많았을 수도 있고 형사님도 몰라요. 예. 전생이 여자였을 수도. 예. 상상이 안 돼. 그쵸. 그럴 수 있죠. 뭐. 내 누나. 언니라고 해서.
선녀니까. 전생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궁금해하고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명상이거든요. 저 명상은 좋아합니다. 명상. 왜냐면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그 있잖아요. 전생은 우리 우주 어딘가에 떠돌고 있어요. 어딘가에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뭐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는데 이 길이 낯설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낯설지 않은 느낌을 딱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그 정보가 들어와요. 그렇게 느끼시려면은 명상이 좀 많이 필요하죠. 나를 좀 비우고 에너지적으로 좀 깨끗해져 있을 상태였을 때 더 명확하게 잘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비워내라. 그럼요. 그럼 명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 통해서 할 수 있는 명상 수행법들은 많잖아요. 그게 뭔가 요가가 됐든지 요가도 명상 중에 하나거든요. 행동으로 하는 명상 아니면 요즘에 싱잉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싱잉볼로도 충분히 명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가부좌를 틀어가지고 내 생각을 비워내는 노력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것 또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비워내기까지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그것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궁금해하고 뭔가 알고 싶다고 하시면 그만한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전생을 많이 아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현생에 집중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굳이 전생을 알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은 갑자기 그냥 좀- 호기심이죠. 네, 호기심인가요? 단순한 호기심.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생에 막 배가 계속 아파요. 아픈데 이유를 못 찾아요. 근데 이게 신병이 또 아니야. 근데 배는 계속 아프고 병원 가도 뭐 찾기는 힘들고 근데 이게 전생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이게 현생까지 올 수도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생에 내가 어떠한 카르마를 풀어야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아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원인을 찾기. 예, 원인을. 그럼요. 전생을 또 알한다고 해가지고 나쁠 건 없잖아요. 내가 이 생에 얼마만큼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방향성을 일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진짜 전생에 뭐였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오늘 괴담을보다는 어떠셨나요? 저 오늘도 굉장히 소름 끼치고 무서운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괴담을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많은 신청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제보는 무시무시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선 너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